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했던 대로 2주의 온라인 강의로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일단 1주 더 연기하는 걸로 결정이 됐네요. 아직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강의실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또 한 번 더, 혹은 이번 주로서 마무리가 될지 또 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주차의 첫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방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뭐 워낙 제가 이 부분에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방송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거기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었죠. 그죠? 정보 전달,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뭐 우리가 정보 전달 기능을 마치고 이제 문화적 기능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문화적 기능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반성적 문화 능력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드렸는데, 물론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은 분명히 조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워낙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진도를 새롭게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은 이 사회 현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복잡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만큼 이제 뭐 많은 학술적인 정의를 갖고 있다고 했고, 결국 문화란 것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규범과 가치관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규범, 문화적 가치관. 그러니까 특정 문화, 특정 시대, 특정 사회, 특정 문화에서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규범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성적 문화 능력을 이제 키웠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 5가지 기능을 이제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가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만 먹고 노력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매체가, 미디어가 혹은 방송이. 근데 지금은 조금 상당 부분 많은 영역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언론이나 매체의 앞으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 반성적 문화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절대적 가난은 이제 벗어났어요. 그죠? 60년대, 50년대, 6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그 시기를 이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되게 되면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의식. 그게 반성적 문화 능력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너무 급속하게 경제 발전, 산업화를 아주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산업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초래하는 거고, 이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통적인 고향 같은 걸 다 버리고 도시로 쉽게 말하면 서울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에는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유대 섞여서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혼자 뚝 외로운 거예요. 그죠? 천지에 아는 사람 거의 없는 서울에 혹은 대도시에 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숫자는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소외되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어. 또 원자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게 되는 모습을 가져야,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간에는 결국 대부분의 대중들은 자 일반적으로 이 대중보다 하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배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의 엘리트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수동적이고 피지배계급,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기업에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공장을 막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 일할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농촌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수반하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전통적인 유대는 다 없어집니다. 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계층하고 자,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계층 간에는 항상 위화감이 그죠? 굉장히 계층 간의 차이가 있어요.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하고 노동자들은 항상 어때요? 위화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인 박탈감, 특히 노동자 그룹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은 혼란스러워요. 자, 이게 혼란스러운 혼돈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아노미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방송의 사회적 기능 혹은 문화적 기능을 다루고 있는데 방송은 결국 대중문화입니다. 그죠?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합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방송에 대해서 혹은 대중문화 그 자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대중문화를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시각에서는 자, 대중문화는 문화를 민주화시켰다. 이 말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문화를 대중들, 많은 다수의 사람들도 일단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민주화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야. 뭐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 그렇지만 고급 문화의 관점. 자, 문화란 것은 원래 굉장히 고급진 거였다. 그래서 소수의 지배계급들만 누리던 거였다. 이게 고급 문화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고급 문화의 관점에서는 대중문화는 굉장히 상스러운 거야. 전혀 고급지지가 않아. 왜? 대량으로 그러니까 대중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자 문화적인 상품들 이게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업화는 필수적이고 자 그러다 보면 문화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였는데 이 고급스러운 문화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고 저속화되는 것 같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매체 혹은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문화를 자 방송은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 대중문화의 꽃이에요. 그러면 이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이 방송을 봤을 때 이 방송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물건 찍어내듯이 문화적인 상품을 막 찍어낸다.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나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가능합니다. 항상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적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자,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대중문화는 뭡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똑같은 거를 만들면 싸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류를 만약에 한 개를 만들 때하고 뭐 20가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게 되면 20가지를 만드는 경우 물론 그 굉장히 다양성은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 가성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 단가,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장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화시켜서 획일적으로 만듭니다. 똑같은 것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획일적인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자, 항상 뭡니까?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지닌 존재들이고, 이 개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관적인 느낌, 인식 좋아지는 거고, 주체적인 자아도 형성될 수 있고, 결국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중문화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방송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획일성을 약간 뛰어넘어서 다양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반성적 문화 능력은 뭐 이런 거라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요 얘기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중문화는 어떻습니까? 표준화를 해서,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야. 똑같은 모양을 가진 표준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만약에 여기서 표준화를 하지 않고 다양성을 보장해 주, 너무 다양성을 많이 보장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량 소비하기가 힘들어져요. 결국 아주 부자들은 고급 문화를 누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 중산층, 또 꽤 괜찮게 그 벌이가 있는 중산층만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량 소비가 안 돼. 결국 표준화를 통해서 대량 소비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대중문화예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가치는 바로 민주화적인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대중문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굉장히 획일적인 거의 똑같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표준화된 그 모습의 문화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복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복제된 것은, 자, 진품이 있죠. 과거의 문화적인 상품은 어떤 겁니까? 오리지널입니다. 진짜. 진품. 그죠? 진품이 있는데, 이 진품을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자, 싸게 대량으로 이 문화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뺏겨야 되는 거야.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겉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이 겉모양만 그대로 만든 원래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적인 상품을 그대로 흉내만 낸 거야. 껍데기만. 자, 그러면 이 문화적인 상품은 원래 문화적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똑같은 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파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진실,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만 가지고는 그는 전체 다가 아니에요. 그는 부분이에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복제된 거를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이게 진짜다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햄버거를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의 햄버거란 것은 뭡니까? 원래의 모습, 오리지널의 모습은 뭡니까? 맥도날드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요리사가 그 패티를 손으로 직접 막 만들어 가지고, 그죠? 좋은 고기를 쓰고 좋은 재료, 뭐 야채라든가 좋은 소스를 쓰고 좋은 빵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갓 구운 빵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드는 게 뭐예요? 햄버거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모습은 뭐야? 오리지널 햄버거를 그대로 흉내내 껍데기만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거는 햄버거의 복제품이지 원래 오리지널 햄버거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 햄버거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가짜 햄버거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방송이 이 다양성을 너무 표준화된 모습으로, 획일적인 모습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힘들겠지만 다양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문화적인 상품을 우리 대중들한테 혹은 수용자들한테 전달해 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성장 우선의 경제 정책이고서 우리가 굉장히 과소비, 태폐, 향락 산업이 굉장히 많고 뭐 계층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너무 획일적인 모습으로 가지 말고 다양한 그 문화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수용자들한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현대에서의 문화의 발달은 어떡합니까? 교육을 통해서는 힘들어요. 결국 연령, 직업, 장소, 계층에 구애 없이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방송 혹은 매체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난 방송을 통해서 평생 문화적인 그 내용을 잘 전달한다면 국민들의 문화적인 인식이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을 웬만큼 향상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건전한 생활 규범의 창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두 번째 문화적인 기능의 두 번째 세부 사항인데, 자, 규범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합시다. 자,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범은 영어로 하면 NORM입니다. norm, 규범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AL을 붙입니다. normal.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일까요? normal. 어떤 뜻이에요? 보통의, 평범한. 그죠? 결국 규범을 지키면 그냥 평범하다는 게 되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튀지 않는 거. 자, 결국 규범이란 건 뭡니까? 법하고는 달라요. 뭔가 제재를 주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규범을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의를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 야단 맞죠. 그게 일종의 제재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규범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그 구속이 된다든지 그 신체적인 그 구속을 당하잖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규범은 뭡니까? 도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자, 하여튼, 자, 그런 거니까 규범이란 것은 그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 특정한 문화 내에서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 마땅히 따라야 될 것들, 그게 바로 규범입니다. 그러면 성실한 생활인, 자, 일반적인, 자, 그 사회에서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규범. 결국 행동을 지배해요. 규범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의 사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 남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인 행동에서 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규범입니다. 그러면 이 규범 교육을 학교는 어차피 제도권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방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행동 양식을 방송이 제시해 주고 있고, 사실 지금도 웬만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익 광고 같은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건전한 그 사회적인 규범을 막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혹시 뭔가 이상한 행동 양식, 그러니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다. 일탈 행위죠. 그 일탈 행위를 막 취재하고 보도해요.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막 형성이 돼. 나쁜 사람 처벌해야 돼. 욕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탈 행위를 다른 사람, 직접 당사자도 야단을 맞은 거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전달이 돼요. 저런 행위를 저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확연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공중도덕, 직업윤리, 민주 시민 정신에 그런 필요한 행동 양식들을, 그죠? 충분히 방송이 지금도 웬만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분 분야에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화적인 기능은 건전한 여가를 구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노동의 분화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업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전통사회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하고 최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뭐를 만든다, 생산적인 뭐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하게 되면 뭐에 도움을 받습니까? 기계의 도움을 무조건 받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전통사회 진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기계의 도움은 거의 안 받죠. 그죠? 깨끗해야 소, 달구지 정도의 도움을 받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노동을 통해서, 아, 뿌듯하다, 열심히 했다, 뭘 느낍니까? 만족감을 느껴요. 자, 우리가 흔히 좀 더 그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인간성을 구현한다, 혹은 자아를 실현한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취미생활 혹은 직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특히 노동을 통해서 가장 쉽게 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직업이란 거에서는 그냥 기계화, 자동화의 노예 같은 거니까 어때요? 노동 그 자체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재화, 쉽게 표현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된 거야,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인간성을 다 되찾고 했다, 자존감을 키웠는데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이걸 가져야 될까? 자, 지금 노동에서는 힘들고 결국은 여가 시간에서 그거를 가져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 농사 짓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죠? 기계의 도움도 못 받았을 테니까 과거에. 자,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아침 7시 반이나 8시쯤 출근해서 9시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야?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에서 자아 실현은 못할지라도 절대적인 시간은,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간다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면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의 현대사회는 여가 시간에 인간성, 자아 실현을 해야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스미디어가, 방송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수용자들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여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특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우리 수용자들은 혹은 대중들은 매체를 이용하고 쉽게 말해서 드라마 보면서 이 여가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혹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 보내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은 특히 광고를 하는 상업 방송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업화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수용자이고 내가 시청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하고 드라마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살아가는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달라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그 매스미디어의 콘텐츠들, 뭐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드라마는 뭐야? 상업화를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돈이 최고고 부자 되는 게 아주 좋은 거고. 오죽하면 그 신년의 득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부자 되세요. 이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모습과 실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드라마에서 혹은 방송에서 대리로 경험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저 주인공은 어때요? 굉장히 풍족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죠? 나를 대신해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에서 나는 뭘 느껴요? 만족을 내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 거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는 뭐야? 실제 모습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허상. 이미지에 불과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 방송이 이런 역할들 좀 더 건전한 역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너무 물질 만능주의 맨날 그거 뭐 신데렐라 같은 얘기들 그 누구야 뭐 흔히 여자 주인공이 항상 그 실장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돼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죠.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역할을 보완해 주는 그것을 많이 지금보다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건전한 역할을 구성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다 해왔는데 이제는 노동은 어차피 뭐라고 했어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가 시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그 인간성을 좀 더 구현시켜 나가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막 뭘 하겠죠. 근데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혹은 수용자들이. 그러면 가장 쉽게 웬만큼 그 재미를 확보해 주는 수단이 뭡니까? 방송이에요. 미디어예요. 자, 그런데 미디어는 상업화되어 있어요. 광고하는 방송들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자가 돈이 최고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 대신에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그죠? 대리 경험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야? 실제의 모습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더 탈피하기 위해서는 방송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보 전달 기능, 문화적인 기능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 기능입니다. 방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인데, 자, 첫 번째 사회화의 중심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사회 갈등을 규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사회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인간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뭐 최소한 한 7, 8년은 지나야지 뭐 제대로 된 구실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너무 고등한 동물이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뭐 누 같은 그러니까 뭐 소 같은 거 있죠. 들소 같은 거. 걔들은 어떻습니까? 사슴도 그렇겠지만 태어나자마자 1시간, 2시간 안에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한 존재. 결국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사회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속한 그 소집단 내에서의 많은 도움을 받아면서 하나씩 깨쳐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제2의 문화적인 출생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사회의 그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화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뭐 1년, 2년 만에 끝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건데 교육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뭐야? 모든 구성원들이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될 사회화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매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래는 사회의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굽니까? 가정이고 학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 어떻습니까? 매체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 거야. 우리의 사고와 행위, 규범과 가치관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언론이고 방송이고 매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매체란 것은 대리 경험과 대리 만족, 결국은 매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죠? 매개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사회화,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사회화의 그 도움들은 실제가 아니야.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접적이고 매개된 건데 결국 우리는 이 매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화를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사회화의 이런 한계점은 알고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체가 갖는 사회의 역할은 가정과 학교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매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화가 진행이 될 거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중심 매체로서는 어차피 점점 더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정과 학교를 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것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참고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적 학습 이론. 자, 참고는 그냥 그야말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는 전혀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 얘기는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학습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 외부의 자극에 새로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이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아서 나한테 뭔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확실하게 보상을 주든지 처벌을 주든지, 그죠? 보상과 처벌이 확실하게 되면 학습은 잘 이루어져요. 자, 무식한 방법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으면, 자, 담임 선생님이 중간고사의 점수를 이제 받는 평균을 나서 이제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반이 뭐 몇 등을 했다, 꼴찌를 했다. 만약에 뭐 10반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전체 반의 구성원이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 70명씩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잘하던 학생이든 못하던 학생이든 일단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면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왜? 처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에요. 당근을 주든지 채찍을 주든지. 근데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옛날이에요. 그때는 당근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요. 주로 채찍입니다. 일단 팹니다. 처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보상이나 처벌이 확실해야 돼요. 자, 아니면 좀 더 고상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요. 자,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목표를 심어줍니다. 이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에서는 요 두 가지, 보상과 처벌이 확실하든지 동기부여가 확실하든지 하면 학습은 잘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회적 학습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학습 개념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닌데 약간 달라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자, 남들의 어떤 행동하는 모습,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심히 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람직한,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막 수업을 진행했다. 이것도 학습이긴 한데 이거는 사회적인 직접 상황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잘 관찰해서 그걸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대로 흉내내요. 모방을 해. 그러면 우리는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행동을 말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사회적 학습 이론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공익 광고 얘기 잠깐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규범, 바람직한 규범을 조성할 때 공익 광고가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 공익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서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 광고에서 말입니다. 공익 광고에서 주인공이 열쇠를 뽑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그대로 모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행복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사회적 학습이네요. 좀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참고 삼아서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기능의 두 번째는 사회적 안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안내해 주는 역할. 자, 현대사회는 굉장히 분화됩니다.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그죠? 개인이 직접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정보 전달 기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일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체에 의존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되는지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매체가, 언론이 이것들 복잡한 환경,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주며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더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매개된 정보이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단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얘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은 매개됐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걸 감안하고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1차적인 접촉들과 경험의 부족이죠. 그죠? 부족한 걸 이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회적 안내자 기능은 충분히 지금도 발휘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은 갈등을 규제하는 것, 갈등을 잘 봉합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다양하다고 했죠. 그죠? 복잡다단한 거야.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의 인구가, 그러니까 구성원이 늘어나면 날수록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익 집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특정한 단체라든가 직업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집단과 집단 사이, 이익 집단들 사이에는 뭡니까? 항상 이익이
상호 상충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부딪히니까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 지금은 뭐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로 이제 정부 청사를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천이나 서울 쪽에 있던 걸 다 세종시로 옮겨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 간에 이익 집단들이 존재할 테니까 반대하겠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의약분업. 지금은 뭐 당연히 그랬지만 과거에는 정말 첨예하게 한 근 10년 이상 싸웠습니다. 의사하고 약사하고. 그러니까 의사협회, 약사협회. 결국 뭐야? 가장 대표적인 이익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한테 더 쉽게 표현하면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 집단 간에는 이 갈등, 상충되기 때문에 이익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이건 뭐 물 건너간 얘기지만 결국은 대구하고 부산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대구 지역의 이익과 부산 지역의 이익이 부딪히니까 답이 없어요. 누가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결국 이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익 집단들 간에 부딪힘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필연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가 원만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이거를 잘 넘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공적인 누군가가 필요해요. 자율적인 중간기구. 자, 정부도 나설 수가 없어요. 왜? 한쪽 편을 들으면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좀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조금 양쪽의 그 갈등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심판을 봐줄 사람이 있어요. 심판은 뭐예요? 공정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걸 막고서 그 갈등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정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유일하다. 매체가 유일해요. 왜? 매체는 굉장히 공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보 전달 능력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은 그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매체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그 두 집단 간의 갈등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죠? 너무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갈등이 왜 발생을 했는지, 두 집단 간의 갈등의 원천은 뭔지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줘요. 일단 뭐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지 갈등의 원천을 밝히고, 이걸 밝힘으로써 그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일단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자기네끼리 붙어놓으면 싸움밖에 안 해요. 이익 집단. 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의약분업 얘기를 했습니다. 양보 안 합니다. 자기의 밥그릇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네끼리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움만 하는 거야. 양보할 수가 없어.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일단 두 사람의 대표 선수들을, 자,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대표 선수들을 불러요. 자, 이익 집단의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심을 공적인 자리, 토론 같은 거, 방송에서 토론할 자리를 만들어줘. 공적인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합리적인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애는 쓰는 거야. 왜?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두 집단의 뭔가 접점은 없는지 관심을 접합, 뭔가 조금 이 갈등을 줄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감정적으로 싸움만 하다가 좀 이성적인 그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서로가 들으면서 상대방의 생각이라든가 의견 같은 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갈등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매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 갈등의 원천도 밝혔고 이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갈등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일종의 미디어의 비판 기능인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는 요거 양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약사는 요거 양보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해결이 된다. 이런 식의 전문가들을 불러내가지고. 뭐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은 굉장히 다수의 의견이에요. 국민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이익 집단이든지 그거를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인 여론이 조성이 됐다 그러면 이 두 집단들 예를 들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쟁이라든가 갈등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봉합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 없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매체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정부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기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은 더 못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공적이면서 뭔가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이 언론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사회가 갈등을 겪게 되면 발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큰 거예요. 서로 단합하고 합심해가지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소수의 그 밖으로 싸우면 한다고 집단으로 쪼개져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국가는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네 번째 기능입니다.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야만 되겠다. 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면 쉬어야 돼요. 그죠? 여가 시간에는 뭔가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결국 건전한 오락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긴장감을 완화시켜 줘야 되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고스톱 같은 거는 결국 우리의 정신적인 빈곤감이라든가 태폐적인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게임을 무지 싫어해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데 물론 게임 산업이 국가 발전에 도움은 주긴 하겠지만 너무 이거는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자, 현실적으로 방송이라든가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선정적이고 저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업화에 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상업화에서는 뭡니까? 지상가제가 시청률 확보예요. 시청률을 확보해야지만이 뭡니까? 광고주가 확보가 되고 광고주가 많이 프로그램에 스폰서를 해줘야지만이 방송사가 돈벌이가 되는 거고 결국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방송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공영이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의 성격을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막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만든다고 시청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더 좋아해요. 그죠? 이성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 감성. 자, 가장 대표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성에 호소하는 게 뭡니까? 선정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하여튼 그 감각적인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 어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옷을 벗고 나오는 거, 주인공들이.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만연되게 되면 우리 수용자의 현실 도피라든가 정치적인 무관심만 조장하는 결과를 양산시켜 줄 뿐이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체에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건전한 논의 문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죠? 자, 혹은 오락성도 있고 교양성도 있는 이걸 같이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교양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락성만 강조하면 재미는 있는데 너무 저질적이고 선정적이야. 그래서 요 두 개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풍자성을 강조하는 사회고발적인 오락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비판적인 기능도 수행하면서 또 보는 사람이 풍자를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희화화시키니까 재미있게.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정치적인 기능입니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또 정치적인 기능은 다음 강의 영상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3주차 첫 번째 강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자꾸 제 오른쪽 하단에 제 얼굴이 왔다 갔다 제 모습이 가끔씩 보여가지고 그것도 신경 쓰이고. 예.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재미없는 강의 자료를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